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맨 끝을 보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자,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육사 시인은 1940년대에 윤동주 시인 들어보셨죠?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저항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잖아요. 그 광복 직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얼마나 암흑기였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식인들 입장에서요. 물론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에 협력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했지만 이육사 시인은 감옥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제에 저항했던 이런 이육사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원했을까요? 당연히 조국의 강복, 조국의 독립을 원했겠죠. 그것을 이 시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이 시는 의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일제에 대해서 저항했으니까 저항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적 어조가 굉장히 힘찹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남성적 어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까마득한 날에 과거에 아주 오래전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늘이 처음 열렸대요. 뭔가 천지개벽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라? 네, 여기 들렸다는 걸까요? 안 들렸다는 걸까요? 안 들렸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무슨 법이라고 하죠? 그쵸, 서리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광야입니다. 지금 일형 같은 경우는 광야의 시간성, 즉 광야의 원시성 처음 일어난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모든 산맥들이,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산맥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다를 연모해서 그 마치 달리는 모습을 연상을 시키네요. 휘달릴 때도요. 굉장히 뭐예요? 움직임이 크죠. 이런 거를 무슨 적이라고 하죠?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커요. 여기 잘 안 써졌네요.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침범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광야를요. 감히 못 왔겠네. 이런 거를 뭐예요? 광야의 신성성. 신성시 여겼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사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광음이라고 했습니다. 광자를 보니까 빛광자고요. 음자는 그늘 음이네요. 빛과 어둠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뭐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하루가 여러 개 쌓이면 뭐가 될까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여러 개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계절, 한 계절이 될 수 있고, 계절이 여러 개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년이 되겠죠. 몇 년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몇 년이 또 쌓이게 되면 세월이 되겠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광음을,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꽃은 피고 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꽃이 피고 지고 한다라는 것을 계절이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마치 꽃이 피고 지고 했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사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항상 시작을 했냐면 강을 끼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사람은 아무래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뭐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물이 필요할 거고, 하다못해 집을 지을 때도 물하고 섞어서라도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이렇게 응집시키려면요, 흙 같은 거요.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 황한 문명 이런 것이 다 강을 끼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러한 문명은 역사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역사가 시작됐구나.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렇죠.
광야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요. 들렸으랴, 못하였으랴, 열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시제가 과거에 해당하죠.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지금 눈날이고, 지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할까요? 그쵸? 현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지금 눈이 날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눈이라는 것은요, 시에서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은 내리고 있고요. 매화향기는 그 눈이 내린 날은 춥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은 꽃이 잘 안 피죠. 근데 추울 때는 꽃이 안 피잖아요. 봄 될 때 꽃이 피잖아요. 하지만 매화는 이때 핍니다.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의 눈은 부정적인 의미구나. 매화향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구나. 여기 반대되는 대조적인 심상이 보이시죠? 그쵸?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군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군자에는 매낭국죽이 있습니다. 매화, 난초, 국화, 죽, 대나무인데요. 이들 삼으로 보고 군자의, 즉 선비의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라고 했으니까 뭔가 꼿꼿이 지키는 것을 보이고 있죠. 지조, 절개가 보이죠.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난한 노래의 씨는 바로 뭘까요? 광복의 기운을 나중에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처음에 시작이 작지만 나중에 이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열매까지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복에 대한 염원이 이 씨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려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의지적인 느낌이 들으시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청고의 뒤에 먼 미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시제가 미래를 의미하겠네요. 뱀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초인은 일반 보통 사람보다 위에 단계잖아요. 초능력자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까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뭔가 민족의 지도자, 그 다음에 뭐 광복을 함께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나아가 강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은요, 아주 귀한 사람은 여러분 백마 타는 왕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백마 타고 온 초인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 시인 입장에서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광야에서 뭔가 부르게 하겠대요. 초인이 와가지고요, 이 광야에서요 큰 소리로 부르게 하겠대요. 뭔가 하겠다. 역시 의지적인 표현이 이렇게 보이게 되지요. 그러면 뭐예요? 이 시에서 뭔가 조국 독립, 조국 강복에 대한 의지가 나타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가와 관련된 문제가 7번하고 8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까요?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에서 함축적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를 찾았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대립된다고 제가 화살표까지 그려놨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가를 보기엔 내재적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문화 작품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설사 놓쳤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화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요,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대요. 외재적 관점은 바깥쪽에서 찾는다는 거고요. 내재적 관점은 안에서 찾는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외재적 관점은요, 작품을 뭘로 이야기를 한대요. 살펴본대요. 작가나 사회나 독자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를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요. 자,
외제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작가나 사회나 그 다음에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요. 내재적 관점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작품 그 자체를 본다고 그랬었거든요. 작품 그 자체를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재적 관점에 따라 감상했다는 거니까 작품 그 자체로 이렇게 거기에 감사한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보도록 할게요. 의지적인 어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뿌려라, 하리라. 뭔가 의지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작품 그 자체를 봤으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그러면 2번 볼게요. 시인 이육사. 이거는 뭐예요? 작가의 입장에서 봤으니까 이거는 외제적 관점이죠. 그쵸? 3번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현실. 이거는 뭐예요? 사회를 반영한 거잖아요. 시대를 반영했으니까 외제적 관점이고요. 자기 희생자 자세라는 독자에게 교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독자한테 교훈을 준다네요. 이거는 독자 입장이니까 역시 외제적 관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플러스를 해드릴게요. 검정고시는 여기까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몰라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재적 관점은 작품 그 자체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관점을 따로 문법 용어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품 그 자체, 절대적으로 작품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제적 관점에서 작가 입장에서 작가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작가가 문화작품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반영하거나 시대를 반영하거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뭐예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거 읽고 그래야겠다. 자기한테 유용한 것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효율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까지 다 맞춰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